지난 영상에 이어 엔비디아 3편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지포스2, 지포스3의 연이은 성공으로 점점 GPU 시장에서 독보적인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GPU라는 개념을 처음 만들기도 했으니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겠지만 시장도 만만치 않게 GPU를 쏟아내면서 경쟁이 심화되기도 했죠. 그중 엔비디아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던 회사는 ATI였습니다. 지금은 AMD의 일부로 인수되었지만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ATI의 입지는 대단했습니다. GPU가 등장하기 전에는 API의 레이지 시리즈가 큰 인기를 끌었는데 특히 레이지 128은 시장에 큰 반향을 일으킬 정도로 파워가 있었죠. 하지만 엔비디아가 세계 최초의 GPU 지포스 256을 출시하면서 시장은 엔비디아가 장악하기 시작했고 결국 부랴부랴 ATI도 GPU 개발에 도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서로 쫓고 쫓기는 경쟁 구도를 유지하던 2000년대 초반 드디어 ATI는 라데온 9700 프로라는 새로운 GPU 칩을 출시하게 되는데요. 이 시기는 엔비디아가 지포스 FX 5800 시리즈를 출시할 무렵과 겹치던 시기였죠. 제대로 된 맞불 작전이었던 건데요. 당시 그래픽카드 시장은 GPU의 원조였던 엔비디아에 편중될 수밖에 없었지만 혜성처럼 등장한 라데온 9700 프로는 시장의 판도를 바꿔놓기 시작했습니다. 성능 면에서 엔비디아의 제품보다 더 뛰어나다고 평가됐기 때문이죠. 이후 시장은 빠르게 엔비디아보다 ATI를 더 주목했고 결국 엔비디아는 실적 부진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심지어 2000년대 이후로 미국 시장은 닷컴 버블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미국 테크 기업들이 급격한 조정을 겪고 있었는데 엔비디아 역시 실적 부진과 닷컴 버블의 영향으로 주가가 90%나 폭락하고 말았습니다. 엔비디아의 위기는 이후로도 계속되었습니다. 2008년 엔비디아가 출시한 G84, G86 칩은 노트북에 주로 내장되던 그래픽 칩이었는데 내부 결함으로 심각한 충돌을 일으켜 칩이 장착된 노트북들이 파손되는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엔비디아는 자사의 칩 결함을 인정하고 곧장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손상된 노트북의 수리 비용은 물론 심한 경우 교체를 포함하여 리콜 비용까지 약 1억 5천만 달러에서 2억 달러 가까운 거액의 돈을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2008년 금융위기까지 터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2008년 7월 3일에는 하루 만에 주가가 30%나 빠지게 되면서 사상 최악의 경영난에 허덕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악재와 전례 없는 경영위기를 겪자 엔비디아의 창업주이자 CEO였던 젠슨은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바로 자신의 연봉을 1달러로 삭감하며 엔비디아 살리기에 앞장서기로 한 것입니다. 젠슨은 위기를 겪으면서 엔비디아의 미래에 대해 다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게임 시장의 성장성을 보고 그래픽카드에 올인해 여지껏 달려왔는데 이제는 사업을 다각화로 넓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대로 사업 방향성을 한 군데만 둘 경우 제2, 제3의 ATI 같은 경쟁사가 계속 늘어날 것이고 게임 시장 또한 점차 둔화되면서 점차 엔비디아가 설 자리는 적어질 것이 뻔했기 때문에 이쯤에서 새로운 비전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회사의 존폐 문제로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대안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고민이 깊어지던 2010년 젠슨은 뜻밖의 시장에서 기회를 찾게 됩니다. 실제로 2008년 이후 회사 재정이 어려웠던 엔비디아는 2011년부터 갑작스레 매출이 뛰어오르기 시작하는데요. 바로 암호화폐라는 새로운 시장이 성장하면서 GPU의 수요가 늘어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원래 2009년 출시된 비트코인 초창기에는 주로 표준 CPU에서 채굴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2010년에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 암호화폐 채굴, 특히 비트코인 및 라이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에 사용되는 작업 증명 알고리즘에 게임 및 그래픽 작업에 사용되는 GPU가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꿀팁들이 공유되면서 GPU의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게 되었죠. 실제로 GPU를 사용하면 비트코인 채굴에 필요한 종류의 계산을 수행하는 데 훨씬 더 효율적이었기 때문에 CPU 채굴에서 GPU 채굴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암호화폐 채굴을 위한 GPU 사용이 국룰, 아니 국제룰이 되었죠. 이러한 예상치 못한 호재로 엔비디아는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은 지 3년여 만에 매출이 크게 올랐습니다. 물론 경쟁사인 AMD의 매출도 증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AMD는 이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GPU 시장에 더 투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암호화폐 시장이 과열될수록 GPU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 매출에 상당한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엔비디아의 초기 관심은 사업 방향성을 틀 만큼 크진 않았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워낙 변동성이 큰 시장이었고 2011년과 같이 암호화폐 시장이 호황이던 시기에는 매출이 잘 나오지만 암호화폐 시장이 주춤하면 그와 함께 매출이 뚝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17년 암호화폐 붐이 일어나게 되면서 전보다 더해진 수요를 감당 못한 엔비디아 GPU의 가격이 부풀기 시작했습니다. 이 때문에 오히려 GPU의 주요 소비자인 게이머와 전문가 사이에 예기치 못한 피해가 가기도 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이때를 기회로 삼고 채굴용으로 특별히 제작된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암호화폐 채굴 프로세서는 기존의 게임용 GPU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고 채굴자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하지만 2018년 1월 규제가 발표되면서 암호화폐 시장은 엄청난 빙하기 시대를 맞이하게 되죠. 이로 인해 엔비디아는 채굴용 GPU 과잉 재고에 직면하게 되었고 제 기능을 상실한 이 재고들을 보며 사람들은 암호화폐 숙취라고 부르는 웃지 못할 상황이 오게 됩니다. 엔비디아는 암호화폐 붐이 양날의 검이라는 걸 깨닫는 계기가 되었지만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시장의 영향력을 인식하고 주 고객인 게이머 및 전문가뿐 아니라 신흥 암호화폐 채굴자 부문 모두를 충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암호화폐 시장 맞춤형 GPU 개발에도 전략적 포지션을 취해오고 있습니다. 젠슨이 암호화폐 시장보다 눈여겨보는 시장이 있었습니다. 바로 딥러닝 시장이었습니다. 딥러닝은 컴퓨터가 스스로 외부 데이터를 조합하거나 분석하여 학습하는 기술을 뜻하는데요. 1950년대와 1960년대부터 존재했던 신경망에 기초를 둔 딥러닝은 수십 년 동안 계산 능력의 한계와 대규모 레이블이 지정된 데이터 세트의 부족으로 기대했던 혁신적인 결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딥러닝이나 AI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건 2016년 알파고가 세상에 나오면서부터였지만 젠슨은 그보다 훨씬 빠른 2010년부터 딥러닝 시장을 예사롭지 않게 바라보고 있었죠. 실제로 2010년은 구글과 같은 기업에서 구글 브레인 프로젝트가 이루어지고 스탠포드 대학에서는 딥러닝 강좌가 열리며 크고 작은 기업에서도 딥러닝에 대한 연구들이 다시 활발해지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2012년 권위 있는 기계 학습 대회인 ILSVRC에서 이미지를 분류하는 인공지능인 알렉스넷이 1위를 차지하게 되면서 딥러닝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요. 알렉스넷은 1000개 카테고리에 100만 개 이상의 이미지가 포함된 이미지넷에서 교육을 받은 신경망으로 테스트에서 15.3%의 오류율을 달성하여 이미지 분류 작업에서 딥러닝의 잠재력을 세상에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알렉스넷과 같은 인공지능 학습에는 상당한 양의 행렬 곱셈이 필요했는데요. 여기에 엔비디아의 GPU가 활용되었습니다. GPU가 사실상 딥러닝의 핵심이나 다름없는 심층 신경망 훈련에서 효율성이 있다는 걸 입증한 것인데 젠슨은 여기서 또다시 촉이 발동했습니다. 알렉스넷과 같이 GPU의 병렬식 연산을 딥러닝에 이용하면 중요한 빅데이터의 융합과 연산 능력을 가속화시킬 수 있을 테니 앞으로 엔비디아의 비전은 바로 여기에 있다 하고 말이죠. 이후 엔비디아는 사업 구도를 GPU를 이용한 과학 컴퓨팅 및 AI를 위한 필수 도구로 포지셔닝하는 데 새로운 중점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게임 시장에 초점이 맞춰있던 엔비디아 GPU의 아키텍처를 조정하고 강화하는 과정을 거쳐 딥러닝용 GPU 개발이라는 엄청난 연구 프로젝트에 돌입했죠. 이는 단순히 게임 GPU의 용도를 변경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딥러닝에 맞춤화된 완전히 새로운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2013년 11월 엔비디아의 딥러닝 분야 초기 GPU 중 하나로 꼽히는 테슬라 K40이 세상에 공개됩니다. 테슬라 K40은 딥러닝 워크로드를 염두에 두고 비교할 수 없는 컴퓨팅 성능과 방대한 메모리 대역폭을 제공했는데요. 이에 딥러닝 연구자들 커뮤니티에서 순식간에 테슬라 K40에 대한 소문이 퍼졌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딥러닝 연구원과 기업으로 팔렸는데 아직 완전하지 않은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몇 주나 걸리던 모델 학습 시간을 크게 단축시키는 데 일조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가속화를 통해 딥러닝 시장은 동시에 더 빠른 반복, 더 복잡한 모델의 학습이 가능해지며 결과적으로 더 많은 혁신이 가능해졌습니다. 2010년 딥러닝 시장의 비전을 보고 딥러닝 전용 GPU 칩을 연구 개발해오던 엔비디아는 2017년 딥러닝 계산을 가속화하도록 특별히 설계된 텐서코어가 포함된 볼타 아키텍처를 개발해냈습니다. 그리고 2017년 5월 엔비디아의 GTC에서 텐서코어를 탑재한 최초의 GPU인 테슬라 V100을 발표했는데요. 또한 NVDLA 아키텍처를 오픈소스로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어렵게 개발한 기술을 무료 소스로 풀면 손해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엔비디아는 이를 통해 다양한 장치의 AI 기능을 보다 신속하게 배포할 수 있도록 하고 싶었던 것이죠. 아마도 이를 통해 딥러닝 아키텍처 분야의 표준이 되고 싶었을 겁니다. 이후 2018년에는 엔비디아 튜링 아키텍처라는 새로운 아키텍처를 도입하기도 하는데요. 이 아키텍처는 실시간 레이 트레이싱에 중점을 두고 게임과 AI 모두를 향상시키는 또 다른 중요한 GPU 아키텍처로 주로 그래픽 혁신으로 여겨졌던 AI 워크로드도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 데이터 과학 워크플로를 위한 GPU 가속화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인 래피즈를 출시했습니다. 머신러닝을 가속화하는 플랫폼인 래피즈는 출시 이후 데이터 과학 및 AI 산업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쳤는데 실제로 많은 기업이 데이터 분석, 머신러닝,
AI 운영을 강화하기 위해 이 플랫폼을 활용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AI 기술은 모델과 데이터 처리 작업을 더 빠르게 반복하여 더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는데요. 2023년 세상을 놀라게 하는 AI가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오픈 AI의 챗GPT였습니다. 챗GPT는 생성형 AI 모델로 확장된 상호작용을 통해 일관되고 상황에 맞는 관련 텍스트를 생성하도록 설계되어 챗봇, 질의응답, 일반적인 대화 시뮬레이션과 같은 작업에 적합한 AI였습니다. 거의 인간과 유사한 텍스트를 생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람들이 진짜 AI 시대가 다가왔다고 피부로 느끼게 된 계기가 되었죠. 그런데 이 챗GPT를 훈련시켰던 것이 엔비디아의 V100 GPU였던 것이 밝혀지면서 엔비디아는 순식간에 AI 최대 수혜주로 각광받게 됩니다. 챗GPT 열풍만큼이나 주식시장에는 엔비디아 열풍이 불며 2023년 5월 30일 엔비디아는 장중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 인플레이션으로 전체적으로 하락 국면을 맞은 미국 주식시장을 끌어올리는 신화를 쓰게 되죠. 연이어 2023년 6월 13일엔 종가 기준 시총 1조 달러를 넘기며 미국 기업 중 7번째로 시총 1조 달러 클럽에 합류했는데요. 시장 조사업체 딜로이트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AI 반도체 시장의 97%를 차지할 만큼 앞으로 성장성이 더욱 기대가 되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2023년 8월 월가에서는 목표 주가를 750달러 이상으로 예상한다며 이미 2023년 한 해 동안 200%가 넘게 주가가 뛰어올랐음에도 엔비디아의 무궁무진한 성장성에 기대를 걸었습니다. 엔비디아의 역사를 모른다면 그저 운 좋게 GPT 덕분에 수혜를 본 것 아니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엔비디아는 오래전부터 시장을 미리 파악하고 준비해온 덕분에 딥러닝과 AI 시장을 함께 성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GPU뿐만 아니라 AI 하드웨어 기업을 지향하며 전 세계 반도체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이상 엔비디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